제대로 만들었다면 덩어리인 소금을 단순하게 그냥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엄청난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라 것이다. 물론 나트륨도 중에 하나이다. 나트륨을 포함한 다양한 90여 가지의 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진짜 소금이다. 바다에 이 다 들어있어야 소금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염화나트륨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맞다. 처음 저염식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체중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이런저런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간다. 나의 선택과 반복되는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강혁명이 시작된다.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입니다.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다. 우리는 수박은 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안다. 90% 이상이 수분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수박을 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는 수박은 물이 주성분이지만 물 이상의 어떤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소금의 염화나트륨은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 바닷물을 증발시켜 남는 것을 우리는 소금이라 부른다. 이 소금에서 염화나트륨은 몇 %일까? 답은 78% 정도이다. 그럼 나머지 22%는 무엇일까? 칼슘, 칼륨, 마그네슘, 황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이들 총합이 바로 소금이다. 염화나트륨 78% 플러스 다른 미네랄 22% 소금 100%. 우리는 소금을 그렇게 알고 먹어왔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진실인 것이다. 하지만 이온교 환막을 이용한 정제염 등은 22%를 차지하는 미네랄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 염화나트륨만의 소금을 만들어 이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부르는 염화나트륨은 염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결합체이다. 육사의 비율로 결합을 한다. 바닷물 속 미네랄의 78%가 염화나트륨이고 이것을 염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결합비인 육사 비율로 계산하면 나트륨은 31 정도, 염소 이온은 47 정도가 된다. 우리가 소금 100을 먹으면 나트륨은 고작 31을 먹게 된다. MQ는 소금을 먹는다면 이 수치는 더 떨어져서 29로 된다. 29%에 지나지 않은 나트륨 양을 가지고 100인 양 이야기한다. 제대로 만들었다면 미네랄 덩어리인 소금을 단순하게 그냥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엄청난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라 미네랄 덩어리인 것이다. 물론 나트륨도 미네랄 중에 하나이다. 나트륨을 포함한 다양한 90여 가지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진짜 소금이다. 바다에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야 소금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염화나트륨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맞다. 수박에서 물이 가장 많다고 90%에 이르는 물만을 뽑아낸 후 이 물이 바로 수박이라고 주장을 하면 다들 미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수박은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바닷물 속 미네랄 중에서 78%에 불과한 염화나트륨만을 뽑아내서 이것이 소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고작 31%에 지나지 않은 나트륨을 가지고 소금 전체가 나트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소금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 소금은 염화나트륨 덩어리 NaCl이 아니라 바닷물 속 미네랄의 총합이어야 한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온화되어 있는 90여 가지의 미네랄의 총합을 바로 소금이라고 해야 한다. 1980년 4월 6일 인도의 간디는 수천 명의 지지자와 함께 사바르마티를 떠나 4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단디 해안을 향한 소금 행진을 시작하였다. 인도를 식민지화한 영국은 인도인들이 소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자기들이 생산한 소금, 자기들이 허가한 소금을 비싼 가격에 팔았다.
인도인들은 채식 중심이다. 결국 칼륨 섭취가 많게 되고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인도는 더운 나라이다.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소금을 더 필요로 한다.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금의 제조를 막고 자기들만의 소금을 비싼 가격에 독점 판매를 한 것이다. 간디는 지지자들과 함께 우리 손으로 우리가 먹는 소금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영국인이 만든 소금을 거부하고 스스로 직접 바다에 가서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어서 먹겠다고 선언하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400km가 넘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 과정에 참가자는 늘어나서 수만 명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걸었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그들은 먼 거리를 행진하여 단디 해안에 이르렀고 각자 소금을 만들었다. 물론 그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국군의 무차별적인 방해와 폭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잡혀 감옥에 갔다. 그런 과정을 거쳐 소금의 독립, 인도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소금은 그런 것이다. 삶이고 목숨줄이고 자유이고 생명 그 자체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소금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판매를 하고자 하면 허가와 관련 규정을 따라 만들어야 한다. 식약청 식품공존에 정해진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벗어나 자신만의 소금을 만들어 판매할 수는 없다. 소금은 만들 수는 있지만 기준을 벗어난 소금은 소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판매를 허가해 주지도 않는다. 오시아드가 처음 소금을 만들려고 하였을 때 소금의 기준은 지금과 달랐다. 오시아드가 만들고자 하는 소금은 미네랄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소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미네랄은 많고 나트륨은 너무 적어서 소금이지만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생산해도 판매를 할 수 없는 불법, 묵법 소금이었다. 당시 법률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80% 이상만 소금이었다. 그것도 천일염만. 그렇고 다른 소금은 염도가 88%, 심지어 99%가 되어야 소금으로 인정을 하였다. 염도가 높을수록 좋은 제품이고 염도가 낮아 나트륨은 적고 미네랄이 많으면 소금이 아니었다. 불법 제품이었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식약청, 산자부, 해수부와의 20년이 넘는 지난한 투쟁의 시간이 흘러 법이 바뀌었다. 작은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법 만들기에, 법 바꾸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도전했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 물론 오시아드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지 않으면 생산도 판매도 할 수 없는 제품을 끌어안고 개발해 나가는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지는 것이 소금이다. 바닷물의 성분비 그대로 만든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소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못하게 막았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는 서양식 규격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인 것이다. 소금이 몸에 좋고 소금의 유래가 어떻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은 다 필요 없고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는 서양식 표준을 막무가내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소금은 바다의 영양, 바다의 정수, 바다의 미네랄의 함유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다 살려 소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기술의 차이일 뿐이다. 기술의 부족이 선일 수는 없다. 어떻게 과거의 기술 수준에 맞춘 소금의 나트륨 함량이 금과 옥조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소금에 대한 정의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2002년 개정 고시를 보면 이때도 천일염은 식염이 아니었다.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미네랄 운운하면서 권장하는 천일염은 먹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었다.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변화해 왔다. 그것을 바꾸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정부의 태도는 그때그때 달라져 왔다. 천일염이 먹어도 되는 소금으로 해양심층수 소금이 정식 소금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천일염이 식염이 되고 해양심층수 소금이 소금의 범주에 들어오고 염도가 70%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 법이 만들어지면서 오시아드의 MQ는 소금이 비로소 소금으로 인정받고 제조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 식약청 기준 개정의 과정은 길고 지루하였다. 관련 부처인 산자부, 해수부, 식약청, 국회 이 모든 기관을 설득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20여 년의 투쟁의 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미네랄 풍부한 MQ는 소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이 정한 소금 염도 기준을 염화나트륨 70% 이상이라고 정한 것은 나머지 30% 다른 미네랄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 30%를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의해 소금이 차별화가 된다. 수분으로 채울 수도 있고 다른 미네랄로 채울 수도 있고 그냥 염화나트륨으로 다 채울 수도 있다. 물론 100% 염화나트륨인 소금은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순도 100%의 금을 만들 수 없는 이유와 같다. 그렇다고 염화나트륨 제로인 소금을 만들 수도 없다.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법이 소금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MQ는 소금은 그 30%의 공간을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로 자연스럽게 꽉꽉 채웠다. 하여간 바닷물로 미네랄을 살린 소금을 만들면 우리는 염화나트륨 플러스 알파 미네랄인 소금을 먹게 된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염도 70% 이상이면 되는 천일염, 염도 88% 이상이면 되는 태움, 용융염, 염도 95% 이상인 정제염 소금은 실제 어떨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보면 염도가 대부분 95% 이상이다. 염도 99% 이상이 되는 소금도 많이 있다. 기준이 염도 70% 이상이라는 뜻은 염화나트륨을 그 이상으로 넣으라는 것이다. 그 이하로 넣으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냥 일률적으로 70% 이상이라고 하면 그것을 왜 차등을 둔 것일까? 그 이유는 소금을 만드는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면 소금의 성분, 수분 함량, 성상이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A 제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A 제조 방법에 맞는 염도와 미네랄을 함유한 제품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다. 정제염을 염도 기준 95% 이상이 아닌 염도 기준 70% 이상에 맞추어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제염은 염화나트륨 70의 수분 함량, 30의 소금, 안이 걸쭉한 소금죽 형태의 제품이 된다. 소금에 그 정도 수분이 들어가면 결국 죽이 되어서 제품화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제조 공정상 염화나트륨 이외에 다른 미네랄을 넣을 방법이 없으므로 수분 30%의 죽소금이 되는 것이다. 천일염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천일염은 염도가 70% 이상이면 되지만 천일염을 염도 70%를 갖는 상태로 만들면 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의 소금이 된다. 시판되는 천연 천일염은 수분 함량이 10%가 넘는다. 그러므로 자루에 천일염을 넣어 쌓아두면 수분을 빨아들여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다. 수분 이외에 다른 미네랄을 담을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염도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소금의 염도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 이하이면 안 되지만 이상이면 소금 제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제품은 실제 염도와 미네랄 함량을 표기하고 공개하지 않는 한 미네랄 양을 알 길이 없다. 천일염의 실제 염도는 얼마가 될까? 알 수가 없다. 제품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이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생산할 때마다 그때그때 염도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포장 푸대에는 인쇄를 해두었는데 그때그때 제품의 염도가 달라지면 문제가 되니 하한 선만을 표시를 해두고 있다. 봄에 나온 천일염, 여름에 나온 것, 가을에 나온 것이 다르고 1년 묵은 것, 3년 묵은 것의 염도는 다르다. 그러니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사진은 수입 천일염의 염도를 알려주고 있다. 염도가 97%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 100에서 염화나트륨 97을 제하면 3%가 남는다. 이것도 97 이상이라고 했으니 98도 될 수 있고 99도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수분을 다시 제거하면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1%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미네랄이 많다는 천일염의 실제 모습이다. 그런데도 위 제품에는 미네랄 제품이라는 제품명이 붙어 있다. 생명줄 링거액의 실패. 오늘날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링거액은 의료산업의 핵심 물질이다. 증류수에 염화나트륨과 서너 가지 미네랄을 첨가한 0.9%짜리 소금물 그것이 링거액이다. 링거액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도착하면 누구나 맞게 된다. 그것이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처럼 되어 있다. 입원은 링거 주사 바늘을 꼽는 것이고 퇴원은
그 링거 주사 바늘을 뽑는 것으로 시작한다. 왜 병원은 링거에게 목을 매는 것일까? 링거액은 혈액을 늘려주고 몸에 필요한 수분, 최소한의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준다. 이것이 공급되어야 피를 흘리거나 기력이 쇠한 환자,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어진 환자, 몸에 영양이 부족한 환자, 수분이 부족한 환자가 목숨을 연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공급된 다음에 영양물질이든 치료의약품이든 몸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링거액은 물에다 소금을 타면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전 세계 수많은 병원과 진료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사용되지만 그 개발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현대에 들어와서였다. 왜 그 간단한 것이 진작 개발이 되었으면 살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음에도 개발이 늦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금에 대해서, 미네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소금과 미네랄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대 서양의 치료법을 보면 껍질, 도마뱀, 약초, 거북껍질, 짐승의 중 등 좀 기이한 것, 구하기 어려운 것들 위주로 되어 있었다. 소금 같은 흔한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소금으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너도 나도 소금을 사용하지 의사들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의학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소금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오염의 중국 소금을 어찌어찌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한국에서 생산한 자염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는 없다. 서민들이 중국 소금을 어찌 사서 약으로 사용한다는 말인지 불가능한 일이다. 소금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이 그러하니 소금이 치료 물질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링거액은 1882년 영국의 의학자 링거에 의해 개구리 심장을 뛰게 하는 실험을 통해 발명되었다. 동물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고 살아있게 하려는 물질의 개발을 위해 수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계속 실패하였다. 동물의 체액, 혈액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하여 만들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초기 연구에는 개구리 심장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소금을 넣어 만든 액체로는 심장이 뛰지를 않았다. 분명히 체액이나 혈액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서 넣었는데 실험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교가 교수가 자리를 비운 날 실험을 했더니 개구리 심장이 뛰었다. 그 보고를 받은 교수는 놀라서 다시 실험을 해보았지만 개구리 심장은 뛰지 않았다. 같은 소금 양을 가지고 몇 번이고 실험했지만 개구리 심장은 뛰지 않았다. 왜 조교가 실험할 때는 뛰었는데 교수가 실험하니 뛰지 않았을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그 과정을 확인해보니 그것은 물의 미네랄 차이에 있었다. 교수는 실험을 순수한 물 증류수를 가지고 했다. 순수한 증류수물에 염화나트륨만을 넣어서 농도를 맞추어서 실험했더니 번번이 실패한 것이었다. 반면에 조교는 그날따라 순수한 물을 만들기가 귀찮아서 수돗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다. 수돗물에 일정량의 염화나트륨을 넣었더니 개구리 심장이 뛰었다는 것이다. 수돗물과 증류수의 차이에 주목하고 수돗물을 분석하니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검출되었다. 차이를 확인하고 칼슘과 칼륨을 첨가해서 실험했더니 개구리 심장이 비로소 뛰었다. 그렇게 해서 링거액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만 소금만으로는 안 되고 미네랄이 첨가되어야만 심장이 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링거액은 조교의 게으름으로 인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왜 처음에 소금만을 넣어서 실험했을까? 그것은 다른 미네랄에 대한 무지이고 다른 미네랄의 효능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소량의 미네랄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는 안일함 때문이다. 하지만 수돗물에 포함된 소량의 미네랄이 들어있고 먹고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몇 가지 미네랄을 첨가함으로써 링거액이 제대로 된 모습, 의약품으로서 생명물질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혈액은 혈액형이 맞아야만 수혈할 수 있지만 링거액은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투여할 수가 있다. 소금과 미네랄은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링거액은 사람에게만 투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동물도 어류에게도 링거액은 성분을 조금씩 달리해서 투여된다. 그렇게 링거액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불가결한 물질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링거액은 수많은 미네랄 중 단 몇 가지만을 넣는다. 그 이유는 완벽한 링거액을 만들려면 수많은 미네랄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미네랄을, 얼마의 양을,
어떤 상태로 넣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몇 가지 미네랄만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른 미량 미네랄까지는 신경 쓰지 말자는 어정쩡한 타협을 한 것이 현재의 링거액이다. 우리 몸속 체액 혈액 속에 들어있는 수십 가지 미네랄이 모두 다 들어있는 링거액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제품이라는 뜻이다.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미네랄의 효용과 그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링거액은 아직도 탄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생명 물질 링거액은 여전히 미완의 제품이다. 간수 버려지는 미네랄, 간수의 진실. 많은 분이 물어본다. MQ 눈소금도 간수를 빼나요? 간수. 간수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소금은 간수를 빼야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유럽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까? 조사된 결과를 보면 간수에 대해 한국 사람처럼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간수라는 말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 소금은 간수라는 성분이 애초에 소금 만들 때 없거나 제조 과정에서 다 제거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그런 것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다. 얼마 전 한 유럽 스위스의 지인에게서 카톡이 왔다. 두부 만들 때 간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간수가 뭐냐고 하는 문의이다. 한참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눈치다. 결국 일본의 니갈이라는 제품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두부를 만들겠다고 하신다. 아마도 마트에서 니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다. MQ는 소금으로 해도 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신다. 이처럼 간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유럽의 경우는 암염을 식용 소금으로 사용한다. 그 암염을 캐내거나 녹여내어서 거른 후 농축 소금물을 만든 후 그 물을 증발관에 넣어 나머지 수분이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한다. 그 소금은 간수 성분이 전혀 없는 염화나트륨 95%, 99%의 소금이다. 암염은 그 생성 과정에서 이미 염화나트륨 이외에 다른 미네랄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염을 녹인 후 불순물을 제거한 농축수에는 간수 성분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암염을 녹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거의 완전하게 제거한 후 거의 순수 염화나트륨 소금으로 제조한다. 그러니 간수라는 성분이 소금을 제조하기 때문에 간수 성분을 일반 소비자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암염 등을 가공하여 공장에서 만들어진 순수 소금에 가까운 제품을 사서 먹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왜 간수 성분이 문제가 되고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간수는 1910년 한국에 천일염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그 전까지 한국에는 자염이 생산되어 판매되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이다. 바닷물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만들어진다. 그 소금을 건져내어 수분이 빠질 때를 기다린 후 제품화한 것이 자염이다. 자염은 천일염보다는 입자가 작아서 탈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조 과정에서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입자가 너무 작게 만들어지면 소금 형태도 이상하고 탈수가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염을 쌓아놓고 일정 시간 동안 탈수한 후 유통한다. 이때 탈수를 하는 과정에서 간수 성분이 분리되어 나온다. 그 간수 성분은 두부 제조용으로 별도로 판매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한 자염은 간수 성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았고 자염 제조 과정에서 맛이 순하게 되는 현상도 있어서 간수가 가진 쓴맛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소금 자체가 귀해서 그 사용량이 적었던 것도 있었을 것이다. 간수 문제는 이 땅에 천일염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천일염 제조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천일염이 대량 생산되게 되었다. 천일염은 나무를 불태워서 제조하는 소금과 달리 태양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넓은 면적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자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물자로 한국의 천일염을 육성하였다.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대규모 염전이 만들어졌다. 값싼 천일염은 순식간에 자염을 밀어내고 중심 소금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쓴맛이 난다는 것이었다.
자염의 입맛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천일염의 제조 과정에서 소금에 묻은 간수 성분이 문제였다. 쓴맛이 강하게 났고 가져다가 두면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소금에 묻은 진흙벌 성분도 문제가 되었다. 결국 소금에 묻은 간수 성분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제거에 나서게 되었다. 3년 정도 쌓아두면 대부분의 간수 성분은 공기 중의 수분 성분과 결합을 하여 제거가 되고 순수한 소금 즉 염화나트륨만이 남게 되어 쓴맛은 사라지고 깔끔한 짠맛만이 남게 되어 맛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원래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천일염을 3년 동안 쌓아두어서 간수 성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거나 물로 씻은 후 판매를 하거나 해야 하지만 제조업자로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냥 유통해버렸다. 애써 생산한 소금을 3년씩이나 쌓아두고 팔지 못하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간수 제거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소비자가 천일염을 사서 집에 쌓아두고 간수를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너도 나도 간수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천일염은 간수를 제거해야 하는 소금, 간수를 제거한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는 생각이 한국 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그럼 간수는 무엇일까? 바닷물을 농축해서 소금을 추출하고 남은 물질, 쓴맛을 내는 물질이다.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염화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쯤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실상은 진실과 아주 다르다. 어떤 분은 단백질을 굳게 한다고 하면서 먹으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굳어서 죽게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독성 물질이라고 하면서 간수를 탄 물에 물고기를 넣어서 죽는 실험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여간 간수를 제거하지 않은 소금은 나쁜 소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간수의 간자도 모르는 바보 엉터리 주장들이다. 간수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농축시킨 결과 염화나트륨이 결정화되어 가라앉으면 그것을 끄집어낸 후 남는 물이다. 한마디로 그냥 바닷물을 농축한 물이다. 그 중에 소금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을 제거하고 남은 물이 바로 순수한 간수이다. 그리고 그 주성분은 마그네슘이다. 물론 마그네슘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나트륨과 칼슘, 칼륨을 비롯한 수많은 미네랄이 녹아있는 미네랄 농축수가 바로 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에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들 간수 일본어로는 미가리를 비싸게 사서 물에 타먹는 것이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다. 간수는 그렇게 미네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닷물에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이 이온 상태로 녹아있다. 그 미네랄을 기반으로 하여 생명체가 탄생하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수많은 미네랄을 골고루 먹어야 살아간다. 하지만 육상의 식물에는 그런 미네랄 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다의 미네랄이다. 그 미네랄이 농축된 것이 바로 간수다. 따라서 간수 미네랄 농축수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왜 간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 첫째는 쓴맛 때문이다. 무지하게 쓰다. 그래서 영어로는 비터 쓴맛 나는 것이라고 쓴다. 한자로는 고토라고 쓰고 쓴맛 나는 흙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어로는 간수라고 쓰고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라고 한다. 결국 쓴맛이 간수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쓰기 때문에 음식에 사용하면 음식의 맛을 버리게 된다. 소금의 주 사용처가 음식인데 쓴맛이 나니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둘째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 때문이다. 간수 성분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 스스로 녹아내린다. 그래서 천일염 소금을 쌓아 놓으면 밑으로 수분이 내려 고인다. 그때 천일염의 불순물, 뻘 성분까지 같이 흘러내리게 눈에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하고 색도 맞지 않다. 그러니 소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간수 성분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수 성분이 흘러내리고 잘못하여 간수가 고인 곳에 소금을 음식에 넣었다간 음식 전부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럼 간수는 나쁜 것일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일까? 간수가 가진 큰 문제는 쓴맛이다. 그 쓴맛을 제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미네랄 덩어리이다. 하지만 천일염에 조금 묻어있는 간수 성분도 음식을 쓰게 하는 마당에 바닷물이 간직한 간수 성분 전부를 소금에 포함시킬 경우 그 맛은 상상을 초월한 쓴맛을 내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바다의 미네랄인 간수 성분까지 전부 포함한 소금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순수 소금 즉 간수 성분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고 사용해 온 것이다. 인식의 부재, 미네랄의 효능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간수는 바다의 미네랄이 농축된 물이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해양심층수는 타렴한 바닷물에 소량의 간수를 탄 것이다. 해양심층수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많은 소비자들이 먹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심층수이다. 그렇다고 바닷물로 만든 모든 간수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양심층수 같은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고 식품 기준을 통과해야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포함한 제품은 MQ는 소금이라는 제품밖에는 현재 없다.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려 소금에 담았지만 쓴맛을 잡은 특별한 제품이다. 간수는 소금을 제조하고 남아서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미네랄의 총합이다.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간수의 진실은 간수는 바다의 모든 미네랄이 농축된 미네랄 농축수라는 것이다. 저염 그 비극의 시작. 미네랄 소금을 찾는 사람 중에 저염식을 하다가 몸이 망가진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저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몸이 좋지 않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염식을 시작한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이 저염식을 권한다. 처음 저염식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체중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이런저런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몸의 활력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속을 들여다보면 혈액이 탁해지고 몸의 기관들이 약해진다. 저염식은 필수적으로 채식을 동반한다. 과일과 채소에 의존한다. 그러면 몸에 칼륨이 쌓이는 증상이 일어난다. 고칼륨증 같은 질병도 나타난다. 칼륨이 몸에 쌓이는 것이다. 칼륨의 배출은 나트륨에 달려 있는데 저염식을 하다 보니 나트륨보다 칼륨을 더 많이 먹게 되어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병원과 약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족한 미네랄을 별도로 약국에서 구입하여 먹게 된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저염식이 몸을 더 망가뜨리게 된다. 몸에는 염증이 쌓여간다. 그렇게 몸이 망가진 후에야 저염식을 포기하고 소금을 다시 찾게 된다. 저염식은 또 물의 섭취를 줄인다. 물이 아닌 음료를 찾게 되고 이는 이뇨작용을 통해 탈수로 연결되게 되어 몸의 수분 함유량을 줄이게 된다. 물과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이 작동을 잘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망가진 몸은 그리 쉽게 회복되지를 않는다. 저염식의 악순환에 한번 빠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도 힘이 든다.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염식으로 망가진 몸을 고치려고 소금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소금이 미네랄 없는 소금이면 다시 문제가 된다. 미네랄 없는 소금에 몸이 조금 이상하게 반응하면 두려움에 다시 저염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한 짠맛의 용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네랄이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음식간을 맞추려고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소금도 미네랄이고 소금에 같이 포함된 수많은 미네랄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 필수 물질이다. 운동하거나 몸을 쓰는 사람치고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연예인들의 경우는 간혹 있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서 염분이 많이 배출된다. 우리가 흘리는 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하루에 1리터는 기본이고 2리터 되는 경우도 많다. 그 땀에 소금이 섞여 배출된다. 그런데 소금 섭취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그러면 소금의 배출을 극도로 제한을 한다. 신장에 명령을 주어 나트륨의 배출을 못하게 하고 모두 걸러서 재사용을 하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땀 배출이 억제되거나 소금이나 독소 배출 없는 물만의 억지 땀이 흘러나온다. 자연스럽게 먹고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무리하게 미네랄의 재사용을 강요당하고 어떤 곳에서는 소금이, 어떤 곳에서는 미네랄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 신장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어서 위, 간, 심장, 폐 질환으로 연결이 되기도 한다. 물론 소금의 과잉 섭취 역시 몸에 부담을 준다. 그러기에 우리 몸은 섭취한 소금을 포함한 미네랄 중에 남거나 불필요한 것은 배설기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설시킨다. 그렇게 우리 몸은 진화해 왔다. 땀을 흘릴 때 소금이 같이 배출되는 것은 땀이 배출되는 그 과정에서 노폐물도 같이 배출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혈액, 체액은 물론 각종 장기가 움직이고 살아서 활동하게 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아기가 자라난 양수의 성분이 소금인데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는가? 소금과 미네랄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음식을 먹게 하고 소화액을 만들고 소화를 시키고 산성을 중화시키고 흡수하게 하고 배설하게 하고 체액, 혈액을 만들고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각종 호르몬을 만들고 신호체계를 작동시키고 우리 몸을 구성한다. 이런 소금과 미네랄 섭취를 제한하고 적게 먹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꽤 오랜 기간 단식을 해도 건강을 유지했지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단식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차이는 단 하나이다. 소금물을 먹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소금을 먹느냐 아니냐가 건강을 가르고 생과 사를 가른다. 저염식은 건강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과잉 소금 섭취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저 알맞게, 입에 맞게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면 된다. 소금을 적게 먹으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 몸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소금이다. 미네랄이다. 저염식은 건강에는 비극이다. 이제 미네랄 소금을 통해 그 비극을 끝내고 몸에 평화를 돌려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는 담지 못한 좋은 내용이 책 속에는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책을 직접 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